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0대 후반으로 딸아이 하나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의 30대는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신 일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남편이 바람도 피웠고 돈 문제까지 얽히면서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었네요. 이쯤 되면 세상 모든 시련이 다 나에게 찾아온 것만 같아서 무너질 법도 한데 악착같이 버티면서 지금까지 잘 지내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사람이기에 처음에는 이 모든 시련을 감당하기에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갔더니 막막하기만 했던 제 인생에도 해뜰 날이 오더군요.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했던 저와는 달리 그저 눈앞의 것만 쫓으려 했던 전 남편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긴 이야기지만 잘 들어봐 주세요. 저는 아래로 남동생이 둘이나 있습니다. 집안 형편은 그리 넉넉하지 못해서 집에서는 제가 여상을 낳아 바로 취직을 하길 바라셨죠. 부모님은 제가 돈을 벌어오길 바라신 게 아니라 항상 돈에 얽매여 사시다 보니 자식들은 하루빨리 회사 다니며 돈 벌길 원하셨습니다. 수영아, 엄마는 너 고등학교 마치고 바로 은행원 됐으면 싶은데. 은행원? 그래, 직장이 안정적이고 은행원이면 뭐 괜찮지 않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그럼 인문계로 갈 생각이야? 그것도 잘 모르겠고.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을 때 일반고로 갈지 상고로 갈지 고민이 참 많았는데요. 그 당시 일부러 상고를 선택해서 가던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게 대학을 가기 위함도 있었고 고등학교 나와서 바로 취업을 하기 위함도 있었죠. 그때 저는 고민 끝에 부모님 말씀을 듣고 여상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꿈이나 목표가 있었더라면 선택이 달라졌을 수도 있지만 저도 부모님과 생각이 별반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여상에 들어간 후 졸업을 한 저는 은행에 취직을 했고 다니면서 그래도 대학 졸업장은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야간대를 다니며 대학 졸업장도 땄습니다. 처음에는 야간대라고 해서 쉽게 봤는데 다녀보니 쉽지 않았습니다. 일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어려웠고 시험 공부에 과제에 할 게 많더라고요. 야간대까지 나오니 그래도 공부에 대한 미련을 조금 덜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직장에서 받는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 적금도 부지런히 들었습니다. 제 나이 27살 때는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지병도 있으셨고 술을 좋아하시던 분이라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시면서 세상을 떠나셨죠. 엄마는 그 충격으로 많이 힘들어하셨고 그 때문인지 엄마도 몸이 많이 약해지셨네요. 아빠는 돌아가시기 전 엄마에게 시골에 있는 작은 땅과 집을 하나 넘겨주셨는데 그때만 해도 큰돈이 될 정도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땅에는 가족들이 먹을 여러 채소를 심었고 집은 가끔씩 엄마가 시골에 가실 때면 지내시는 용도로 썼습니다. 둘째 동생은 저와 달리 대학교에 들어갔고 막내는 고등학교 졸업 후 중소기업에 들어갔네요. 그렇게 저와 동생들은 각자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살았고 제가 29살이 되었을 때 저는 남편을 만나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 중 한 명이 결혼을 하면서 친했던 친구들이 예식장에 다 모이게 되었는데요. 그때 뒤풀이로 신랑 친구들과 신부 친구들이 모여 놀다가 남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동안 남자라고는 만난 적도 없고 일만 했던 저라서 사실 연애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자 보는 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말을 참 잘했던 남편은 만날수록 재미도 있고 자신감도 넘쳐 보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허풍이었는데 말이죠. 저희는 3년 연애 끝에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좋았으나 시부모님이 더 좋았거든요. 결혼 전에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갔을 때 저를 어찌나 예뻐해 주시던지 그때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지금이야 은행에 취직하는 게 쉽지 않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상고 나와서 어렵지 않게 들어갈 수 있던 곳이 은행이었습니다. 물론 면접도 있고 떨어지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운이 좋게도 바로 취업을 하게 되었죠. 은행원이면 돈 관리도 아주 잘하겠어. 엄마, 수영이 얘 통장만 여러 개야. 진짜 알뜰하다니까. 너무 잘했다. 우리 아들은 돈만 있으면 쓰기 바쁜데 잘 만났어. 돈은 여자가 관리해야 하는 거 알지? 아유, 엄마, 벌써부터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해. 넌 좀 가만히 있어. 그리고 일하면서 대학도 나왔다며? 내 주변에 이런 아가씨는 처음 봐.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진짜 열심히 사는 게 너무 보기 좋다. 첫인사를 드리러 간 자리에서 저렇게 칭찬을 받으니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저를 되게 잘 따랐습니다. 언니는 오빠가 어디가 그렇게 좋아서 만났어요? 그냥 착하고 재미있고. 오빠가요? 대체 어디가? 아, 너 방에 들어가 빨리! 시댁 분위기는 참 좋아 보였습니다. 가족 간 사이도 좋았고 특히 시어머님은 남편을 오냐오냐 키운 것 같지도 않아 보였죠. 상견례 날에도 시부모님은 여전히 저를 향한 마음이 한결같으셨습니다. 우리 부족한 아들하고 결혼해 준다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아주 듬직하고 착하기만 한데요.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하지만 우리 상준이가 많이 부족합니다. 잘 좀 봐주세요. 저희 딸도 부족해요. 집안 살림도 제대로 못해서 걱정이에요. 아이고, 별 말씀을요. 밖에서 일하느라 바쁜데 무슨 살림까지 바래요. 그저 부족한 제 아들하고 잘만 살아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상견례 때 시부모님은 자기 아들이 부족한 게 많으니 잘 봐달라고 하셨고 계속 저한테는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다 노후 준비도 다 해두었으니 나중에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씀까지 하셨네요. 남편은 이때까지만 해도 성실한 편이었고 저나 친정에도 참 잘했습니다. 저희는 결혼 후 1년 만에 임신해서 딸도 하나 낳았습니다. 친정엄마는 몸이 좋지 못하셔서 제 딸을 못 봐주셨고 시댁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제가 다니던 은행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10년 넘게 다니던 직장이라 그만두기 너무 아까웠으나 설마 나중에 내가 또 할 수 있는 일이 없겠어 라는 생각으로 그만두었네요. 맞벌이를 하다 남편 월급에 의존하며 살다 보니 확실히 생활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딸까지 키우다 보니 전보다 돈을 더 쓰게 되더군요. 그래서 저는 살면서 적금 하나를 깼고 남편 월급을 아껴가며 살림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아이고, 우리 공주님 왔어요. 주말인데 집에서 쉬지 않고. 아버님이 혜영이 너무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요. 당신도 참 주책이요. 매일같이 며느리한테 손녀 사진 보내라고 하고 자꾸 눈에 어른거리는 걸 어째. 괜찮아요. 저도 시댁 오면 잠시라도 쉴 수 있고 저녁까지 먹고 가니까 편하고 좋은데요. 그래, 잘 왔어. 안방에 이불 깔아놨다. 밥 차릴 때까지 좀 누워 있어. 저는 시댁에 남편 없이도 자주 갔습니다. 시부모님이 편하게 해주셨고 사실 시댁 가면 제가 할 일이 없어요. 아버님은 딸 봐주시고 어머님은 맛있는 밥 해주신다고 하셔서 저는 누워서 자고 오거나 아니면 소파에 앉아 TV를 실컷 보고 오고 그랬네요. 돈은 좀 부족해도 이렇게 사는 게 저는 행복이라 생각했습니다. 결혼해서 사는 친구들 중 고부 갈등으로 이혼 얘기 나오는 친구도 있고 이미 이혼한 친구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오히려
시부모님과의 사이가 좋다 보니 친구들을 만나거나 전화통화할 때도 친구들이 참 부러워하곤 했네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사업 얘기를 꺼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해보겠다는 거야? 친구 녀석들 보니까 나보다 월급도 적었는데 사업 시작한 뒤로 나보다 돈을 더 벌어. 만나면 술 사고 밥 사고. 그래서 자기도 친구 따라 사업해보겠다고? 그래. 직장 다녀서는 어느 세월에 돈 모으냐? 내가 알아보니까 사업을 해야 돈이 되더라고. 저는 무슨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갑자기 사업을 한다고 하니 선뜻 동의하긴 어려웠습니다. 월급이 많지는 않아도 지금처럼 직장 다니면서 꼬박꼬박 월급 받는 게 낫지 않을까? 나 혼자 버는 걸로 지금도 살기 빠듯하잖아. 그래서 너 적금도 하나 깨고. 적금이야. 필요할 때 쓰려고 모아둔 거라 언제든 깰 수 있는 거야. 그건 괜찮은데 사업이라는 게 어디 쉽냐고. 거기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말도 안 하고 있잖아. 제가 따지고 드니 남편은 한동안 사업 얘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본 말이었나 싶어서 저도 잠시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은 저 몰래 혼자 사업을 해보려고 알아보러 다닌 모양이었죠. 네, 어머님. 안 바빠? 지금 통화 괜찮아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상준이가 혹시 돈 얘기 꺼내진 않았어? 무슨 돈이요? 얼마 전에 집에 와서는 사업해보고 싶다고 돈 좀 달라고 하더라고. 남편은 제가 딱 잘라 안 된다고 했더니 시댁으로 가서 얘기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앞에서도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했더군요. 혹시나 사업한다고 하면 절대 못하게 해. 응? 이제 우리 말도 안 들어. 네, 어머님. 안 그래도 전에 사업 얘기를 하긴 했는데 더 이상 말이 없길래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구나. 사업해서 잘 되면야 좋은데 내 보기엔 무슨 뚱그름 잡는 것 같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건가 싶고. 암튼 절대 안 돼. 상준이는 사업보다는 착실하게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는 그런 생활에 맞아. 손에 돈 생기면 쓰기 바쁘다고. 어머님은 저에게 전화하셔서는 계속해서 남편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는 시댁에서도 하지 말라고 하는 사업을 제 앞에서 또 얘기 꺼내는 건 아니겠지라는 생각으로 지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에 술 마시고 들어와서는 또 사업을 하겠다고 큰 소리 치더라고요. 아니야, 나 그렇게 못 믿어? 지금 혜영이 자고 있어. 좀 조용히 말해. 그리고 사업을 하려면 뭘 할 건지 그런 건 말해주고 해보겠다고 해야지 무턱대고 내가 말하면 네가 알긴 알고? 너 고졸에 은행 들어가서 야간대 나왔으면서 솔직히 다 모르잖아. 그리고 난 4년제 대학을 나왔다고. 말이 좀 통해야 너랑 상의도 하지. 무작정 반대만 하는데 내가 너한테 뭘 말해? 연애할 때도 제 학벌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무시하거나 언급한 적이 없던 남편이라 전 좀 당황했습니다. 아무리 술에 취했다 하더라도 자기 부인인데 학벌을 저런 식으로 무시하던 말하니 기분이 좋지는 않았네요. 그래도 딸도 있겠다, 싸우고 싶지 않아 최대한 좋게 좋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그러니까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잘 설명해주면 되잖아. 어? 나라고 자기가 밖에서 사업하고 돈 많이 버는 거 싫겠어? 그런데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게 문제야. 그냥 믿고 밀어줄 수는 없냐? 남편은 계속해서 자기를 무시한다며 기분 나빠했고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혼자 계속 말하다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말이라 출근도 안 해서인지 늦게까지 자던 남편은 일어나서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수영아, 내가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너한테 말을 함부로 한 것 같은데 미안하다. 얼마나 마신 거야 대체?
당신 내 친구 찬서 알지? 걔가 돈을 벌었다고 나한테 어째나 자랑하든지. 그래서 같이 술 마시다 보니 좀 과했네. 아이, 근데 너무 속쓰리다. 국 없어? 잠깐 기다려. 콩나물국 끓였어. 저는 남편이 속 아프다는 말에 국 데우고 있는 반찬 꺼내서 식탁에 밥을 차렸습니다. 어우, 시원하다. 어우, 속 풀린다. 좀 적당히 마셔. 속 버려. 우리도 벌써 나이가 30 중반인데 금방 40이라고. 아, 알았어. 그런데 자기야, 우리 대출 좀 받으면 어때? 뭐? 또 사업 얘기야? 근데 찬수 씨 대체 무슨 일 하길래 그래? 처음에 모텔에 투자해서 돈 좀 벌고 그걸로 인형 뽑기 방으로 수익 내고 지금 또 다른 사업 알아보고 있대. 그럼 자기도 지금 찬수 씨처럼 똑같이 해보겠다고? 그러지 말고 회사 다니면서 자격증 따보면 어때? 지금 내 나이에 언제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 빨리 돈 벌어야지. 그래도 기사 자격증 종류도 많은데 하나라도 제대로 된 거 있으면 나중에 회사 그만두더라도 도움되지 않을까? 아, 또 답답한 소리 한다. 아침부터 우리 싸우지 말자. 저는 지금 형편의 대출은 무리라고 생각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애한테 들어가는 돈도 무시 못하는데 대출 받아서 만회하느라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그 뒷감당은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아 선뜻 해보라고 하기 어려웠네요. 수영아, 네가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야. 저축도 좋은데 그게 답이 아니라니까? 저는 그래도 아직은 아니다 싶었습니다. 제가 다시 일을 시작하면 모를까 좀 불안했어요. 남편은 밥을 다 먹고는 제 말이 너무 답답했는지 옷을 입고 나갔다 온다고 하고는 나갔는데 더 이상 사업 얘기는 안 했으면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제 바람처럼 사업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늦게 들어오거나 회식이 잦아지면서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남편이 늦으면 기다렸다가 들어오는 거 보고 잠들곤 했는데 아이가 생긴 뒤로 애를 재우면서 저까지 자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중간에 남편이 왔는지 확인해 보려고 일어나 보면 언제 들어왔는지 옆에서 자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그런 모습들이 정말 짠했어요. 혼자 돈 버느라 고생하는 거니까요. 저도 직장 생활을 오래 했던 터라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위해 보약도 지어주었고 영양제도 챙겨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편은 집에 일찍 들어오는 날이 없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둘째 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누나, 지금 올 수 있어? 경호야, 어쩐 일이야? 무슨 일 있어? 매영이 엄마 돈 빌려간 거 누나 알고 있었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남동생이 전화를 해서는 갑자기 남편이 엄마 돈을 빌려갔다고 하는데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제가 당장 친정에 갈 수 없어서 전화로 얘기를 들었는데 남편이 어느 날 친정에 가서 엄마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답니다. 남동생도 몰랐다가 서랍에서 차용증을 보고는 저에게 바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대충 얘기를 듣고 답답해서 다음날 바로 친정으로 갔는데 엄마, 경호 말이 다 사실이야? 어? 그렇게 됐어. 엄마한테 2억이나 되는 큰돈이 어디 있다고. 그게 아, 누나. 엄마가 시골집 팔았대. 엄마! 엄마는 아빠가 남겨주신 시골집을 처분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집이랑 땅은 팔아도 큰돈은 못 되는데 지금은 오를 대로 올라서 집을 2억 넘게 주고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팔고 받은 돈 중 2억을 남편에게 빌려준 건데 차용증까지 쓰고 매달 이자까지 준다는 약속을 했답니다. 엄마도 너무 큰 돈이라 이걸 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싶었어.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 물어보기라도 하지. 오서방이 와서는 네 얘기 안 한 줄 알아?
네가 계속 반대만 한다고 하니까 내가 너한테 물어봐도 해주지 말라고 할 것 같았어. 아무리 그래도 시골집을 팔 생각을 하고. 오서방이 자신 있게 말하더라. 꼭 성공한다고 믿어달라고. 차용증도 썼으니까 너무 걱정 마. 엄마는 평소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 사위 말에 덜컥 집까지 팔아서 빌려주셨네요. 전보다 엄마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진 엄마를 보니 걱정이었는데 자꾸만 돈 해준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엄마가 신경 쓰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황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네요. 남편은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도 여전히 큰 소리를 쳤는데 이왕 사업하기로 한 거 잘해보라고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게 된 남편은 핸드폰을 손에 쥐고는 집에 와서도 내내 핸드폰만 들여다보곤 했는데 연락 올 것이 많아서 그러니 이해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잠들기 전까지 폰만 보는 게 저는 싫었으나 일 때문이라고 하니 넘어갔습니다. 집에 일찍 오는 날에는 손에 꼽았고 오더라도 딸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몸이 참 힘들었네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집안일과 딸 육아에 온 신경을 다 쓰며 지냈는데 그래도 어린이집에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도 시간적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남편 혼자 돈 버는 게 미안해서 저도 슬슬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고 동네 빵집에서 오전 알바 자리가 있어 일단 급한 대로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매장 청소도 하고 빵 진열도 하고 샌드위치 포장도 하는 업무였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건 없었는데 오전에만 잠깐 일하는 일이라 페이는 많지 않았네요. 그래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참 좋더라고요. 그러다 일을 안 하는 요일에는 아침에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집안 청소를 빨리 끝낸 뒤 친정에도 갔습니다. 엄마 건강도 신경 써야 해서 시간이 될 때마다 들렀는데 혼자 계시니 밥도 잘 못 챙겨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친정에 가서는 밥도 챙겨드리고 반찬도 만들었네요. 엄마, 나 이제 가야 돼. 곧 혜영이 하원 시간이라. 알았어. 엄마 신경 쓰지 말고 얼른 가봐. 그런데 혜영 아빠가 이자는 잘 보내고 있어? 그럼. 매달 잊지 않고 주고 있으니까 그것도 신경 안 써도 돼. 엄마는 통장 내역을 보여주며 매달 보내온다는 이자 내역도 보여주셨네요. 그래도 돈 빌려가서 약속을 잘 지키고 있으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어린이집에 들러 딸을 데리고 집으로 왔는데 이날도 역시 남편은 늦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딸 씻기고 저녁 먹이고 그리고 재우고 나니 밤 9시가 넘었는데 남은 설거지랑 거실의 장난감까지 정리하고 나니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늦었네? 오늘 거래처 사장하고 만나고 오느라. 왜 아직 안 잤어? 이제 자야지. 당신도 얼른 씻고 자. 남편은 집에 와서는 바로 씻으러 욕실에 들어갔는데 평소에는 샤워할 때도 핸드폰을 들고 들어가던 사람인데 이날은 거실 테이블에 올려두고 그냥 들어갔더라고요.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마저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카톡 알림이 연속으로 울려댔습니다. 손대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화면만 봤는데 순간 제 눈을 의심했네요. 이건 딱 봐도 여자가 보낸 메시지였는데 집에 왔는데도 보고 싶다. 집에 넥타이 두고 갔다. 이런 내용이었고 한 번에 여러 개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메시지 내용만 봐서는 거래처 사람을 만나고 온 게 아니라 여자 집에서 있다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고 메시지를 직접 열어서 다 확인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머리에 거품이 있는 채로 급하게 나와서는 핸드폰을 들고 들어가더라고요. 아니 씻고 나와서 봐도 될 텐데. 급하게 전화 올 곳이 있어서 그래. 눈 따가워. 남편이 제 말을 듣지 않아서 서로 다툴 때도 있었고
늦게 들어와도 일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살면서 의심 같은 거 한 적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는데 이날은 느낌이 바로 왔습니다. 의심스런 문자도 눈으로 직접 보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차키를 들고 주차장으로 향했고 내비게이션 주소 목록을 보니 오피스텔 주소가 있더군요. 그리고 블랙박스에서 음성도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목소리였는데 상대는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여자 같았습니다. 지은아, 오빠 믿지? 지금 사업도 잘 되어가고 있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와이프랑도 정리할 거야. 그러니까 기다려. 그리고 지금 도착 10분 전 오빠 금방 올라갈게. 나도 사랑해. 거기다 남편 차 바로 앞에서 둘이 안고 있는 모습도 영상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집에 오기 전에 그 여자와 함께 있다 온 것 같았습니다. 전 떨리는 손을 겨우 붙잡고는 해당 음성과 영상을 따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주소까지 메모해 두었고요. 생각해보니 남편이 엄마에게 투자금을 빌려간 뒤로 이전과 많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사실 그 전부터 그런 낌새가 있긴 했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옆에서 자고 있을 때가 많았고 야근이나 회식을 지나치게 많이 해서 얼굴 보기 힘들 때 저는 그저 일이 많은가 보다 했거든요. 그냥 모든 게 다 의심스럽기만 했습니다. 남편 외도 증거 찾는다고 바쁘게 지내다 보니 친정에 자주 가지 못했는데 그 사이 엄마 건강도 많이 나빠졌습니다. 남동생 둘이서 번갈아 가며 엄마 병원도 모시고 다녔다는데 저는 이런 상황에 애까지 챙겨야 하니 더 자주 못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주말에는 꼭 친정에 머물렀는데 엄마가 가족끼리 다 같이 여행을 가자고 하셨습니다. 어디로 가고 싶어? 그냥 가까운 곳 어디든. 우리 혜영이도 같이 해서 여행 가본 게 언제야? 그러네. 진짜 다 같이 놀러 가본 지 너무 오래됐다. 저는 엄마가 아프신데 남편이 바람 피운다는 사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거기다 엄마는 남편을 계속 찾으셨는데 끝내 바쁘다는 이유로 친정에 오지 않는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다른 여자 만나러 다니느라 바쁜 거 다 아는데 일 때문이라고 거짓말하며 거기다 엄마한테 돈까지 빌려가 놓고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얼마 뒤 엄마는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오늘도 못 와? 엄마가 당신 찾아 보고 싶다고. 어떡하냐? 바쁜걸. 내가 나중에 간다고 꼭 말씀드려. 너무한다. 잠깐 얼굴 비추고 가는 게 그렇게 어려워? 야, 내가 노냐? 어? 사업하느라 바쁜 사람한테 자꾸 전화해서 오라고 하질 않나. 지금 너무한 게 누구냐? 병실 앞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갑자기 소리를 질러대며 말하길래 그냥 끊었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계시는 동안 친척들은 물론 시부모님까지 다녀가셨는데 남편만 오지 않았네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 엄마는 결국 돌아가셨어요. 한 번 감기에 걸리면 잘 낫지 않으셨는데 한 번은 폐렴까지 갔다가 폐혈증으로 세상을 떠나셨네요. 시부모님은 장례비에 보태라며 돈도 보내주셨고 동생들과 함께 장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계속 안 보이다가 엄마 소식을 듣고는 급하게 병원으로 왔습니다. 장모님 어떻게 된 거야? 어? 뭐가 어떻게 돼? 뭐 하느라 이제서 와? 아니, 갑자기 왜 돌아가셨냐고. 내가 그동안 말했잖아. 엄마 몸 안 좋으시다고. 약 드시면 좋아질 거라 생각했지. 엄마가 계속 당신 찾았는데 사람이 어쩜 그래? 누나 그만해. 매형도 그만해요. 남편은 잠시 동안은 망연자실한 듯한 표정이었는데 저와 동생들이 장례 준비를 하면서도 태도가 싹 달라졌습니다. 중간중간 자리도 많이 비웠고 하는 짓이 너무 얄밉더군요.
장례 첫날부터 저러니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참 바쁘게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막내 동생이 저한테 빨리 좀 나와보라고 하더라고요. 장례식장 1층에서 둘째 남동생인 경호와 남편이 다투고 있다면서요. 아니 그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저놈,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 둘이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아이씨, 야 김수영, 네 동생 왜 저러냐? 매영, 지금 어디 가요? 누나 앞에서 똑바로 얘기하고 가요. 아, 이거 안 놔? 얘기를 들어보니 남자 화장실에서 남편이 통화하는 내용을 둘째가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한테 돈 빌린 거 안 갚아도 되니 개꿀이라는 둥 진짜 듣기 힘든 말을 하길래 동생이 남편을 끌고 나와서는 싸우게 된 거였죠. 경호가 한 말이 다 사실이야? 아이 뭐가? 내가 한 말이 맞다니까. 내가 안에서 볼일 보고 있는데 밖에서 그런 얘기하는 거 정확하게 들었다고. 저는 동생들을 다 올려보내고는 남편과 단둘이 조용한 곳으로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말해봐. 뭘 말하라고? 돈 얘기 뭐야? 돈 안 갚는다니? 솔직히 말해서 장모님 돌아가셨는데 그 돈 안 갚아도 되는 거잖아. 야, 그게 말이야? 너가 그러고 내 인간이야? 말이 좀 심하다. 까놓고 말해서 네가 나한테 돈 빌려준 것도 아니고 장모님한테 빌린 돈인데 이렇게 된 이상 내가 굳이 갚을 필요가 있어?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그만해. 그리고는 남편이 차키를 주머니에서 빼더니 주차장 쪽으로 향하길래 제가 차키를 뺐으며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장례 같이 치러야 하니 올라가자고 말이죠. 그런데 저를 한번 째려보고는 그냥 병원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계속 지켜봤더니 도로까지 나가서 택시를 타고는 사라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완전히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증거를 모으고 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한심하게 느껴졌는데 그 와중에 엄마까지 돌아가시고 나니 남편이 원망스러웠어요. 이혼할 때 하더라도 엄마 가시는 길은 끝까지 지켰어야 하지 않나 싶었는데 그런 마음조차 남편에게는 남아있지 않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병원 안으로 들어가려다 차키를 가지고 주차장으로 가서 혹시나 싶은 마음으로 블랙박스를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오기 직전까지 그 여자랑 같이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바쁘다고 엄마에게 얼굴 한번 보여주지 않던 인간이 여자한테 빠져서 저러고 다니는 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이제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니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는데 남편 덕에 정신줄을 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같이 은행에 다녔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영아, 안 그래도 얘기 들었어. 내일 친구들하고 갈게. 응, 고마워. 내가 뭐 도와줄 건 없어? 하나 있어서 전화했어. 뭔데? 빨리 말해봐. 너 아는 사람 중에 혹시 변호사 있어? 변호사? 아니, 없는데. 그래도 내가 주변 지인들한테 연락해볼게. 변호사 지인 하나 없겠어? 그런데 무슨 일이야? 남편이 엄마한테 돈을 2억이나 빌려갔어. 차용증까지 썼고.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셔서 돈을 안 갚아도 된다고 큰소리 치더라고. 법으로 해서 돈을 받아낼 수 있는지 그것 좀 알아봐줘. 네 남편 뭐야? 그렇게 안 받는데. 알았어. 내가 어떻게든 알아볼게. 없으면 따로 알아봐서라도 물어볼 테니까 걱정 말고 기다리고 있어. 제가 여기서 뭔가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친구에게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잘 알아봐 준다고 해서 고맙더라고요. 남편은 그 난리를 치고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까지도 소식이 없던 남편은 오후 늦게나 돼서야 장례식장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빨리 옷 갈아입어. 저기, 나 할 말 있는데.
장례 끝나기 전까지는 조용히 넘어가자. 남편은 제가 건네준 옷으로 갈아입고는 제 말대로 조용히 있었습니다. 손님들도 많이 오셨고 서로 얘기를 나눌 틈도 없었네요. 그러다 좀 앉을 여유가 생기자 남편은 또다시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뭔데? 돈 얘기야? 저기, 우리 말이야. 한참 뜸을 들이던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혼이었습니다. 이혼 얘기는 제가 먼저 하게 될 줄 알았는데 남편에게서 들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혼? 우리 이혼하자. 왜? 여자 생겼어? 야, 나를 뭘로 보고 그냥 일하느라 바쁘고 가정에 소홀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유야? 이혼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어? 지금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장례 끝나고 다시 얘기하자. 그렇게 장례 둘째 날도 지났고 마지막 날 엄마 화장까지 다 치르고 난 뒤 집에 가려고 하는데 남편은 함께 있는 내내 표정이 정말 밝더군요. 그래서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주영아, 나 그럼 가볼게. 서울 가서 보자. 먼저 간다고? 나 일이 있어. 그리고 내가 한 얘기 잘 생각해보고. 너 혹시 지은이한테 가니? 순간 남편은 얼어붙은 듯 가만히 있더니 당황한 표정으로 제 말을 무시하고 그냥 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돌려세우고는 네가 원하는 대로는 안 될 거야. 그리고 그 여자한테 가서 전해. 소송 걸 거니까 준비하라고. 아니, 어디 한번 준비해 보라고. 그리고 엄마한테 빌려간 돈도 갚아야 하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그리고 동생들과 함께 차를 타고 와버렸습니다. 사실 장례식 때 제가 친구에게 변호사 상담을 부탁해놓고 언제 연락이 올지 계속 기다렸었는데 제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 친구는 시간을 끌지 않고 그날 저녁 늦게 저에게 연락을 해주었어요. 수영아, 너무 늦게 전화했지? 아니야, 아직 안 자고 있었어. 아까 너랑 전화 끊자마자 여기저기 아는 사람들한테 연락해봤는데 친구 동생 남편이 변호사라서 바로 물어봤어. 그런데 채권도 상속이 되기 때문에 돈 받을 가능성이 높대. 그러면서 해당 변호사 연락처까지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들었기에 남편한테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는데요. 남편은 그동안 자기가 바람폈다는 사실은 제가 모르고 있는 줄 알았다가 다 알고 있는 듯이 말하니 크게 놀랐을 겁니다. 거기다 상간녀 이름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니 말이죠. 증거까지 제대로 가지고 있던 저는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에 상간녀 소송 그리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까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채권 상속을 받게 되었는데 저와 동생들까지 그 상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셋이서 함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알바 외에는 직장에 다니고 있지 않다 보니 이혼 후 생활에 대한 준비도 필요했는데 당장 일자리를 알아본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할 일은 많고 딸도 챙겨야 했고 시간적 여유가 정말 없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남편은 집에 자주 들어오지 않았는데 가끔씩 집에 오면 저에게 이혼 얘기부터 꺼냈습니다. 생각해보면 빨리 저와 헤어지고 돈도 안 갚을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저희 집과 인연을 끊을 생각이었던 거죠. 여자까지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으니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엄마도 없고 남편은 바람 피우고 있고 심신이 지친 상태였습니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안 좋은 일은 어깨동무를 하고 온다고. 왜 안 좋은 일은 한 번에 몰려오는 건지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는 있는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준비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도 예상했기에 긴 싸움이 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동생들은 하나같이 남편을 가만두지 않는다고 했는데 말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네요.
얼마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바로 상간녀였습니다. 이건 그 여자의 큰 실수였죠. 제가 장례 마지막 날 남편에게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다고 했고 또 상간녀의 이름까지 말했으니 두 사람이 저에 대한 얘기를 했나 봅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저 이지은이에요. 저한테 무슨 소송을 건다고 했다던데. 무슨 생각으로 전화를 했어요? 소송 같은 거 할 생각 말고 깔끔하게 헤어지라고요. 오빠 힘들게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하는 거 보니 나이가 어린 것 같은데 또래나 만나지 왜 아저씨를 만나요? 그쪽한테 그런 것까지 말할 이유 없고요. 지저분하게 이러지 마세요. 소송 그거 쉬워 보이죠? 뭐 소송 걸면 며칠 있다 결과 나오고 그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제발 정신 차리고 도장 찍고 서로 갈 길 가자고요. 저는 상간녀가 하는 말에 대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끊었습니다. 죄송하다고 해도 시원찮은 상황에 오히려 저렇게 큰 소리를 치니 기가 막혔죠. 그리고 소송을 걸 거면 빨리 하고 빨리 끝내자 이러더라고요. 혹시나 남편이 가정이 있는 사람인 줄 모르고 만났다고 웃기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이렇게 저에게 전화까지 해서 남편하고 헤어지라고 하니 오히려 잘 됐다 싶기도 했습니다. 제가 힘들게 입증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남편은 제가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설마 소송을 걸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도 모르는 듯 했고요. 상간녀 이름 정도만 알고 있다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특히 엄마에게 빌려간 2억이라는 큰 돈도 꼭 받아내고 싶었습니다. 혼자서는 정말 힘들었을 텐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라는 대로 준비해서 차근차근 소장 준비하고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남편과는 연락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실 소송이라는 게 전달하는 과정부터 재판까지 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 남편 쪽에서는 제가 말뿐이고 아무 대응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도 어차피 이혼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돈도 안 준다고 하고 딸 얘기도 전혀 하지 않은 남편이 너무나 괘씸했어요. 저와 헤어지면 상간녀와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건데 그렇게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머님, 저 부탁이 있어요. 그래 뭔데? 얘기해봐. 제가 지금 시댁에 갈 건데 혜영 아빠 좀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시댁에 전화해서는 남편을 불러달라고 했고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모두 공개해버리려고 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해보니 어머님, 아직 이 사람 안 온 거예요? 기다려봐라, 온다고 했어. 내가 전화를 한 10번은 했을 거다. 겨우 봤더니 짜증을 내는데 네 아버지 바꿔서 당장 들어오라고 했더니 온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무슨 일이야, 응? 저는 남편이 오기 전 대충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방법이 이것뿐이라 어쩔 수 없었다며 죄송하다는 말씀까지 드렸네요. 아니 뭐? 우리 아들이 여자가 있었단 말이야? 네, 어머님. 믿을 수가 없다. 능력은 좀 없어도 내가 그렇게 안 키웠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저도 처음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요즘 집에 안 가고 자꾸 여기 와서 잠만 자고 가길래 무슨 일인가 했는데 난 너랑 싸웠나 싶었어. 둘 문제니까 내가 별말은 안 했다만 여자 문제가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 이를 어쩌니. 미안하다. 아들을 잘못 키웠어. 아니에요. 상준 씨가 문제지. 왜 어머님이 저한테 사과를 하세요? 아니다. 내 잘못이 크다. 저 이혼할게요. 바람 피우고도 상간녀가 저한테 전화해서 큰 소리 치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요. 시부모님은
제 입에서 이혼 얘기가 나오자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어떻게든 말리실 줄 알았는데 자식이 바람 피우고 다니니 그런 말씀조차 못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이 시댁에 도착했고 제가 있는 모습을 보자 짜증부터 냈습니다. 아, 뭐야, 엄마? 얘는 왜 불렀어? 너 그게 다 진짜야? 너 여자 있다며? 바람 피우고 다닌다며? 너 어떻게 엄마 아빠를 이렇게 실망시킬 수 있어? 자식까지 있는 놈이 왜 그러고 다녀? 그건 저희 둘이 알아서 할게요. 같이 살고 말고는 저희 둘이 결정한다고요. 그래. 이혼 문제는 우리 둘이 결정한다고 쳐. 그럼 이제 돈 얘기해볼까? 돈? 무슨 돈? 아, 엄마!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영아, 나가자. 나가서 얘기해. 싫어. 그러다 또 도망가려고? 여기서 말해. 너 빨리 말해. 수영이가 말하는 돈 얘기가 대체 뭐야?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고 결국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돌아가시기 전 2억을 빌려갔는데 이제 와서 안 갚아도 된다고 했더니 시부모님은 난리가 나셨습니다. 내가 너 그렇게 사업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돈을 사돈한테 빌렸단 말이야? 그것도 2억이나? 너 어쩌려고 그래? 응? 아, 엄마까지 왜 그래? 그 돈 안 줘도 되는 거야. 돈 빌려준 사람 죽으면 돈 관계도 끝이라고. 누가 그래? 내가 돈 갚을 사람이 없어졌는데 그거야 당연한 거지. 내가 바본 줄 아니? 저는 그때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미리 시댁 주소를 보내서 와달라고 부탁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이미 시댁 근처에 있던 변호사는 제 전화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시댁으로 왔죠. 변호사가 엄마가 가지고 있던 차용증과 관련 서류들을 내밀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알아보고 있는 줄은 몰랐던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끝까지 남편을 붙잡고 있었고 앞으로는 저와 제 동생들에게 돈을 다 갚아야 한다는 것도 얘기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남편 대신 돈을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계속 거절했네요. 시댁 사정 다 아는데 노후로 모아놓은 돈을 어떻게 받겠어요? 거기다 법적으로도 자식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갚을 의무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상간녀 소송과 이혼 소송 준비를 같이 했고 정말 긴 싸움 끝에 3천만 원이라는 위자료가 나오게 되었어요. 이건 두 사람이 저에게 줄 돈이었고 상간녀 쪽 액수가 더 컸습니다. 상간녀는 본인이 2천만 원을 내야 한다는 사실에 어이없어 했으나 남편이 내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남편은 자기 앞으로 나온 1,000만 원만 내고 알아서 하라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의 관계도 파탄이 났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요. 위조료만 내고 둘이 잘 살 거니까 저보고는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했던 두 사람이었는데 고작 3천만 원의 깨질 사이였다는 게 더 기막혔습니다. 남편은 저와 이혼까지 하고 난 뒤 2억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 시댁에 계속 요구를 했다는데 시부모님도 안 받아줬다고 했습니다. 직접 벌어서 갚으라고 말이죠. 전 남편은 그날 이후로 저에게 연락을 정말 자주 합니다. 사실 돈 문제가 남아있어서 저 역시 연락을 끊을 수 없었는데 돈이 생기는 대로 보내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쓸데없는 말도 덧붙이곤 했습니다. 수영아, 우리 딸은 많이 컸어? 이제야 딸 생각이 나는 거야? 아빠인데 당연하지. 이제 나 그 여자랑 정리도 했는데 그만 나 받아주면 안 되냐? 참 쉽다. 바람 피웠다 정리하고 그럼 나는 받아주는 거야? 헛소리하지 말고 정신이나 차려. 알았어. 내가 다시 연락할게. 그리고 다음엔 혜영이 바꿔줘. 목소리 듣고 싶으니까. 그렇게 큰 소리 칠 때는 언제고. 요즘 저에게 연락해서는 기죽어서 말하는 걸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더라고요. 거기다 이제 와서 합치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 그럴 때면 가차없이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돈만 정리되면
더는 안 볼 사람이기에 빨리 그 시기가 지나길 바라고 있네요. 저는 가끔씩 시부모님과도 연락하고 지냅니다. 그래, 수영아. 별일 없지? 네, 어머님. 혜영이 바꿀까요? 아니다. 네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우리가 너한테 참 미안하다. 아버지나 나나 아들 없다 생각하고 살고 있어. 정신 차려야 돼, 걔는. 돈은 매달 조금씩 보낸다고 하던데 받고 있어? 네, 지난달에도 들어왔어요. 아직 한참 더 받아야긴 하는데 이렇게라도 갚는 게 어디예요? 전 남편은 시댁에서도 버림받고 상간녀와도 깨지고 밖에서 뭐하고 다니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도 매달 약속한 돈을 보내오고 있으니 그렇게라도 돈을 다 받아낼 생각입니다. 시부모님은 제 딸에게는 할머니, 할아버지라서 가끔 다 같이 만나곤 하는데 여전히 저에게 잘해주십니다. 그리고 얼굴 볼 때마다 미안하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공장에서 부품 조립하는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있는데 저녁에는 자격증 공부도 하고 있어서 하루하루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답니다. 공장 일이라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페이는 높고 딸 하원 시간 전까지 일하는 거라 시간도 좋더군요. 전 남편은 시댁에 가끔 찾아간다고 하는데 시부모님이 아예 받아주질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신 좀 차렸음 하는데 그래도 재결합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가만 보면 무조건 참기보다는 할 말 하고 사는 인생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꼭 그런 인생을 사시길 바라며 이만 저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